안녕하세요. 경기 상상캠퍼스 생활문화 담당자 조은정입니다.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은 경기도민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거점 공간인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 생활문화 정책 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은 생활문화 주체자인 기획자, 디자이너, 참여자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생활문화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생활문화 디자이너 아카데미를 통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사유하고 고민하는 강의를 준비하였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되었던 거나 경험하였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쇼와 워크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긴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 생활문화센터에서 준비하는 생활문화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를 열어주실 문화디자인 자리 최혜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고 난 다음에 한참 만에 나온 문화 디자인 자리의 최혜자입니다. 아침 일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오디오가 잠이 들깨서 잠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중간중간 좀 그런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생활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변화하는 사회와 생활문화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방송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생활문화 기획자 선생님도 계실 거고, 생활문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활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관점 또는 우리가 생활문화에 대한 어떤 좀 생각들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조금 이야기하고 잠시 쉬고 그다음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왜 생활문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정책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한층 더해지는 삶의 위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그 다음에 삶을 성찰하는 일상 속 생활문화라고 하는 5가지 범주의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하려나 보다. 노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저 못합니다. 오늘은 생활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면서 조금 자기를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조금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 좀 더 얘기가 풍부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왜 생활문화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뭐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GDP, GNP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1900년대 정도면 알 수 있겠는데 아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에 태어나신 거의 한 50년 동안 이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GDP, GNP.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의 나라로 성장하자라고 하는 항상 목표치를 얘기했던 목표였습니다. 자, 50년 동안 또는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GNP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GDP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죠. 국민 총 생산을 높이고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을 높이는 이런 경쟁들을 쭉 해왔습니다. 잠깐 준비한 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GDP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온 그래프가 있습니다. GDP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총 생산의 내용들을 보는 건데요. 압도적으로 미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중국이네요. 옛날에는 여기 독일이 있었고 일본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제끼고 중국이 올라가 있고 미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는 중국이 치고 올라올 것이 예상이 되므로 요즘에 예민하게 굴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조금 화면을 크게 해주실래요? 아, 우리나라는 쫙 12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보세요. 자, 여기에 전 세계에서 그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 순서를 보니까 미국은 땅덩이도 넓고 뭐 부자 나라죠. 중국도 땅덩이가 굉장히 넓어요. 자원이 많은 나라죠. 또 인구도 많은 나라죠. 일본 옛날부터 부자였던 나라예요. 그야말로 제국주의를 한 나라죠. 독일 옛날부터 부자였던 나라예요. 제국주의를 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이거 완전히 제국주의의 본산이죠. 프랑스 역시 제국주의를 한 나라예요. 옛날부터 부자였던 나라죠. 그다음에 이태리 아니야 인디아가 있네요. 인디아는 땅덩이가 넓고 인구 장난 아닌 나라죠. 자, 이태리 역시 제국주의를 했던 옛날부터 부자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브라질 여기도 땅덩이가 장난 아닌 나라죠. 캐나다 여기다 한 땅덩어리 하죠. 자, 러시아 땅덩이 다 위에 보면요 자원이 많거나 아니면은 옛날부터 부자이거나 이래요. 그런데 여기 딱 12위에 어디가 올라 있냐면 한국이 올라 있어요. 우리가 땅덩이가 넓기를 합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부자이기를 합니까? 심지어 우리는 식민지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12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올해는요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뭐 30% 40% 다운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한 4, 5위쯤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한 예측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와,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국민 총생산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일만 하는 사회, 일에 중독된 사회, 아빠를 볼 수 없는 사회, 아이들 혼자 노는 사회를 만들었었는데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전 세계 200개의 나라가 넘거든요. 그런데 12위 계속 12위 아니면 11위를 마크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남부럽지 않아요. 남부럽지 않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요. 2005년도 요 시트를 조금 크게 보여주실래요? 2005년도에 18,000불 정도였다가요. 점점 올라와서 2018년도 예상치 요거는 2018년도 나온 자료입니다. 32,000불. 이거 32,000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평균 가계 소득이요. 한 3,4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소리죠. 이런 정도이면요.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정도 살고 싶어라고 했던 꿈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꿈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왜? 잘 살고 싶어서. 왜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더 이상 가난과 그다음에 침략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장 50년, 60년 동안요. 그런 가운데 개인의 삶들, 가정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고요. 지역은 희생이 됐고요. 농촌은 희생이 됐고요. 도시는 커다란 건물들로 들어섰고요. 우리는 스카이라인을 볼 수 없게 됐으며 공기도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잘 살게 돼서 행복한가요? 우리는 과연 그래서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음 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삶에 만족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OECD 국가가 34개국이고요. 플러스 예비 국가인 네 나라를 포함해서 38개국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GDP, GNP를 봤을 때는 최소한 12에서 15위 왔다 갔다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웬걸? 우리가 28위로 되어 있네요.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많이 올라가봤자 25위 내려가면 28위 이런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려고 일했는데 왜? 이게 행복과 경제는 반드시 이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의 삶들을 지켜나가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은 얘네들이 정신이 나갔지 미쳤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라고 하면서 자식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가구의 대부분 갈등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정 내 평화도 깨지고 친척들이 아니 쟤는 왜 취직을 하네? 그러면 엄마 아빠
열뻗죠. 그러면 자식들한테 폭탄이 터지죠. 그래서 명절 때에는 친척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니 왜 결혼을 안 하냐고 걱정을 하고, 애 안 낳는다고 하는데 아니 왜 애를 안 낳냐고 걱정을 하고, 남의 삶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참 묘하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여러 상위 지표와 하위 지표를 한번 잠깐 좀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가 상위로 올라가 있는 지표를 보면요, 주거비 비중이 세계 2위예요. 이게 뭐 좋다고 2위를 하고 있냐고요.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갖고 있는 거와 함께 주거비 비중이 2위예요. 그리고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세계 6위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일하는 일자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35위.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표들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지표들은 높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지표들은 낮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자고 50년, 60년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 또는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서부터 서점가에 가면은 인문학 서점들이 굉장히 인기에 팔리고 있어요. 왜 인문학 서적을 찾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들 들으면서 내가 그 삶을 그대로 살기에는 내 삶이 헷갈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모두 화가 나 있어요. 자, 이런 사회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다 사회가 불안하니까 자기 건강 염려증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ABCD EFG를 한 입에 터넣고 밥 대신 배불러서 그냥 회사로 가죠. 자,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이 걱정하는 지점에 예민한 기획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걱정 지점에 어떤 지점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장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방송국 PD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방송을 보면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공감하고 뭐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지, 어떤 것을 욕망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결핍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져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그거를 탐구하게 되고, 내가 이게 갖고 싶으니까 그것을 아주 욕망하면서 찾게 되는 거죠. 욕망하고 결핍하고 결핍감을 느끼고 그 지점을 가만히 보면요, TV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참 됐지만요, 삼시세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저게 무슨 프로그램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유능한 한 남자와 굉장히 아재 같은 한 남자, 그 다음에 어리버리한 한 남자가 나와서 하루에 3끼를 먹는 삶의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가지고 하루를 이틀을 지내는 시골살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깔깔 웃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라면밖에 끓일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다 태우는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나는 저기에서 살 수 있을까 비추어 보면서 자기의 일상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들이 PD들이 바로 치고 들어갔던 그 구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능 들어볼까요? 효린의 민박.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은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가서 말 잘 듣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그리고 5마리인가 6마리 정도 되는 개와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이효리쯤만큼 돈을 벌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이 그렇지가 않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30억대 40억대 광고 정도 하는 거는 일도 아닌 사람이 다 모든 거를 내려놓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지는 석양, 제주 석양을 바라보면서 가슴 뭉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강아지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마침내 찾게 되는 평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열망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청률을 발휘하고 있죠.
예, 또 다른 거 볼까요? 예. 바프러스 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이 바프러스 유에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댓글에 상처받았던 거, 그다음에 속상했던 거, 나이 드는 거, 그다음에 인기를 열망하면서 자기가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족이란 협력하고 지지하고 그다음에 격려하고 돌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압박을 주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런 의무와 그다음에 의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울고 우리 엄마가 아픈데 하면 다 같이 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또 다른 관계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열망하는 거죠. 예,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JTBC에서 재작년인가요? 기억이 가물하네요.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 드라마에서는요. 치매 노인인 김혜자 씨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전에 그 표지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최혜자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얼핏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김혜자 씨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혜자라는 이름만 들으면 다 김혜자가 그냥 떠오르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혜자 씨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무지 많이 봤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김혜자 씨가 치매 노인으로 나오면서 주연을 하네요. 근데 치매 노인으로 나오는 이 드라마에서 치매를 작가가 굉장히 재구성했어요. 이 치매 노인이 헷갈리는 기억들,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기억들을 젊은 시절에 한지미 씨가 등장하면서 이거를 재구성하는데 약간의 판타지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혜자 씨가 젊었을 때 남편의 죽음, 남편이 고문받았던 거, 하늘이 무너졌던 거, 아이를 키우면서 고통,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다음 이런 것들이 김혜자 씨의 기억 속에서 다 엉켜지면서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치매 노인의 머릿속을 우리가 이렇게 헤엄쳐 다니면서 구경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코믹하고요. 때때로는 눈물 나고요. 때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김혜자 씨가 이제 바다를 보면서 혼자 독백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잠깐 이제 치매 노인이 문득 정신이 이렇게 들면서 자기의 삶들을 쭉 반추하면서 독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김혜자 씨는 백상 예술대상에서 TV 부분 최우수 연기 대상을 받았죠. 그리고 연기 대상을 받는 그날 자기의 소감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수상 소감을 바로 이 마지막 독백을 읽으면서 했는데 TV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또 어떻게 고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크게 틀어주세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네, TV에서나 그다음에 백상 예술대상을 수상하는 그 장면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힘드니까. 힘든데
이렇게 힘든 거는 다 누구나 이렇게 겪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온 하나의 선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자. 그 삶을 살아가는 기술,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 그 삶을 발견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오늘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40년, 50년, 6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몰아쳤던 광풍, 경쟁,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삶, 그다음에 부자, 땅, 아파트, 이런 거로부터 오늘의 삶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그 철학적 이야기보다 큰 울림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 문화는 여기에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생활 문화를 해야지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갑자기 색소폰을 그냥 배울까요? 즐거울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것 속에서 내 삶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근육, 그다음에 시선, 그다음 경청하는 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자리,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생활문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정책이 조금 움직인다. 예, 정책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것 속에서 결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힐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욕망한다는 것도 기가 막히게 정책이 알고 있어요. 자, 이 화면을 조금 크게 틀어주실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1970년도 지방문화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1970년대라고 하면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국학진흥이라는 것 속에서 국민들에게 충과 효, 그다음에 그런 것 속에서의 국가 중심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80년대, 90년대를 들었으면서 지방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이 있고 나머지 변두리를 얘기하는 용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방문화라는 얘기는 그냥 지역문화라는 얘기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다 라고 하는 통찰이 있게 됐습니다. 90년도부터는요 지방문화라고 하는 얘기가 지역문화라는 개념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개념만 전환됐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것들은 서울이 중앙이 쥐고 있었고요. 지역의 삶들은 계속 서울에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자원도 뺏기고 그다음에 음식도 뺏기고 모든 것들을 뺏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었으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들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30대는 30대대로 10대는 10대대로 10대의 삶이 있지 않을까 20대의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문화, 생활문화, 공동체 문화, 아마추어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점점 분화해 나갑니다. 이런 분화되는 과정들은 수많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실천하는 실천가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끊임없이 분화되어 나갔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으로 들어서기에는 아직 멀었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마침내 이런 흐름들이 정책으로 앉게 됩니다. 바로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문화라는 것 속에는 생활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생활문화가 무엇일까요? 생활문화는요. 법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봐도 좋겠는데 이 법에 나와 있는 생활문화 개념은 사실은 좀 개정이 돼야 돼요. 마치 활동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요거는 개정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문화는요. 일상과 생활권, 동네, 골목, 마을, 사이버 공간 등의 영역에서 주민 주도적으로 스스로 다양한 일상의 예술활동 그리고 그 관계 그다음에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문화라는 것은 달랑 무엇을 배워서 그냥 연주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들 내 핸드폰에 이 사람의 전화번호가 입력되는 그 순간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미안하지만 묻지도 말고 그냥 나 오늘 나와서 나한테 그냥
술 좀 사줄 수 있어? 같이 술 한 잔만 하자라고 할 때 뾰로로록 튀어나올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문화고, 그런 것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 지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술 먹으면서 같이 욕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동체 문화, 생활문화, 그리고 그런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근육들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작은 작은 활동들이 바로 생활문화의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생활문화는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화면을 좀 크게 보시면요, 6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문예진흥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고요. 80년대에는요 같은 문예진흥이라는 정책이 나왔지만 이때는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을 지나면서 예술이 조금 더 일상 속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은 조금 문화 정책으로 봤을 땐 조금 달라요. 노태우 정권은 실제로 정권의 가치가 어떠하든 정책적으로는 일진보된 정권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게 해주실까요? 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침내 우리나라에 문화부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삶의 질. 지금은 삶의 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얘기지만, 처음 삶의 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다 머리가 메롱이 됐었어요. 삶의 질? 삶의 질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어떤 층위가 있지? 라고 하는, 왜냐하면 잘 살게 되면은 대체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는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정신없었죠. 그러나 이때 컨텐츠 산업들이 굉장히 기반이 만들어지고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민을 마침내 문화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 생산자로서 마침내 국민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생활문화라고 하는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 생활문화를 만들었다고? 이상한데?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과 좀 맞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 정부가 어찌 되었든 간에요, 이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 자체를 이 정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식하고 세상을 발견하는 힘이, 박근혜 정부가 이러저러한 장난을 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계획들, 법령들을 만들고 제도 기반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포용국가라는 것 속에 다시 삶의 질의 얘기 나오면서 지역에서 더 밀착되고 일상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부가 알고 있어요. 이제 과거의 국민들은 뭐든지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국민들은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결핍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문화 주체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들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정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다 그래요. 지금은요, 뭐 행안부에서도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업하잖아요. 복지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복지 공동체 사업하고요. 뭐 교육부에서도 민간 협치, 뭐 마을과 협력,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전 부처가 다 공동체 활동, 그다음에 일상 속에서의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국정원만 안 해요. 예. 나머지는 다 해요. 왜? 일상 속에서 주체들이 등장하겠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거슬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요즘 가서 이렇게 댓글 단 걸 보니까 별거 없네요. 선생님들 중간중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보이는 거는 말씀드리고 보이지 않는 거는 패스 하면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조금 더 가볼까요? 지자체도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눈치를 챈 데가 바로 서울시예요. 서울시에서 문화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말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도 만드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도 있었죠.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죠.
2016년도에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생활 속 문화활동 촉진을 통해서 시민에게 문화가 일상인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쫙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 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요. 생활문화진흥조례, 그다음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 사업을 하고 생활문화예술 선언도 있으면서 뭐 동아리 활동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만들면서 마을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면서 작은 일상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서울만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죠.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이렇게 서울처럼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울하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문화재단이 주로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아까 맨 앞에 설명을 드렸던 조 선생님 얘기 속에서는 2016년부터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서울하고 비슷한 시기에 2016년부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생활문화 동아리 사업, 그다음 생활문화 센터가 만들어지고 경기 상상 캠퍼스는 생활문화 센터로 만들어지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도 알고 있고요. 지자체도 알고 있고요. 지자체라고 한다면 서울이나 뭐 경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모두 생활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문화 속에서 일상 속에서 문화활동하고 쓰레빠 신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놀고 그다음에 엄마한테 혼나면 팽 돌아서서 간 다음에 지역에 있는 공간에 가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얘 찾으러 돌아다니면 뻔히 거기가 있지 하면서 어디 가면 딱 애가 있는 이런 지역사회 속에서 대면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쭉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19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도 그렇고요. 90년대생, 2000년대생 학교하고 학원 다니느라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 문화 활동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 문화 활동들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뭐가 생활문화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요. 한 가지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문화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자, 여기를 조금 크게 좀 해주세요. 예, 생활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시민들이 즐기는 일상의 예술활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생활문화 사업을 예술동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들은 생활문화 공간은 무대나 전시장이나 유튜브 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들은 생활문화 활동가를 기획자나 예술동아리 리더라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이 한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흐름은요. 생활문화는요. 일상의 모든 삶의 방식 그것이 어떤 김치 담그는 것도 이것도 예술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공예도 하고 그다음 리폼도 하고 리사이클링 하는 것도 이것도 생활문화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일상의 모든 삶의 방식, 삶의 기술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들이 결국 생활문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생활문화 사업을요.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친숙한 관계활동이라고 얘기해서 작은 문화 공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플랫폼이든 서울에서의 마을예술 창작소든 아니면 어떤 지역은요. 미장원이 그런 생활문화 공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마을 카페가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요. 어떤 공방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꾸역꾸역 모여서 공방은 안 하고 수다 한바탕 떨고서 가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기타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기타는 맨날 4년 동안 똑같은 것만 치고 기타 한 20분 치다가 그다음에 떡볶이 먹고 이런 것도 생활문화 공간이고 이런 친숙한 관계가 생활문화 사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활문화 공간은요. 일상의 공간, 골목, 마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놀다가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라고 해서 한 반나절 축제하는 거 이것도 훌륭한 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활문화 활동가는요. 시민관계 속에서 성장한 문화 주체들 즉 생활문화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생활문화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영민한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이 이런 주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의 관계들 속에서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행위하는 것, 관계가 넓어지는 것, 그다음에 마을 공간과 동네와 골목 사이에서 관계들을 트면서 작은 활동들을 해나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지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조금 더 촉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활문화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맞습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정책적 성과를 찾으려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의 성과는요. 변화한 우리들, 변화하고 행복해진 우리들, 이게 바로 성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한 번 공연한 거, 그것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상 속에서 계속 연장되면서 내 삶을 지지해주는 다정한 이웃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변화이고 그것이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층 더 해지는 삶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요즘에서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다음에 물도 드시고 싶고 그러시겠죠? 자, 그러면 5분 동안 쉬고 이야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뵐게요.
네. 화장실 다녀오셨나요? 예. 지금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쪽 갔다 오다가 요 리모컨을 두고 왔네요. 리모컨을 전달해 주실 분이 제 근처로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층 더해지는 삶의 위기. 예.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라이브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생활 문화는 일상 속에서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 위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층 눈에 보이는 위기, 기후 변화.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거를 비라고 부르면 안 된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토가 녹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어디에선가는 태풍이 끊임없이 불고 하리케인이 불면고 추워야 될 곳이 덥고 더워야 될 곳이 춥고 이런 식의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 19의 습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잡아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습격을 우리가 처음 당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 10여 년 전서부터요. 무슨 병에 의해서 구제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가축들을 굉장히 많이 묻었어요. 닭도 묻고요, 소도 묻고요, 돼지도 묻고요. 그렇게 묻으면서 그걸 했던 공무원들은 트라우마에 걸리고 닭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푸득푸득거리는 이렇게 마대 속에 있는 닭을 묻는 광경도 너무 기가 막힌데 소가 울고 돼지가 울고 그러는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그 생태계의 구성으로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기를 가져왔죠. 우리가 메르스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확장되지 않았지만 리볼라든 사스든 어떻게든 간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질까요? 자본주의 삶이 집적과 집중된 곳에서 항상 의외의 어떤 병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집중되어 삽니까? 소, 닭, 돼지 우리 속에 가둬놓고 살고 있는 그 환경들이 바로 새로운 바이러스를 출몰시키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소독을 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하고 공공시설들은 문을 닫습니다. 공공시설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사람들은 모두 집에 가둬져 있고 공공시설은 문을 안 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은데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집에서 500m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니 이거는 철장 없는 감옥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들은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이 맞냐? 우리가 편리하고 자본주의적 풍요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생명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요, 미투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걸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모든 나라들은요, 권력에 의한 위계관계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 그 위계관계가 여성들에게 가해졌을 때는 항상 성범죄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쭉 벌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지영 검사가 시작으로 를 통해서 쭉 확산이 됐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만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기의 주체인 젊은 여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이 참 좋은데요. 내가 울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끝까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구어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젊은 여성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화의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 또 우리가 자본주의적 삶을 성찰하게 하는 이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고민하게 하는 기후 위기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의 삶들은 매우 위험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일상으로 동네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방식으로 관계들이 조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일상에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너무 다니지 말고 나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하니까 집에서 있다가 동네도 한번 다녀야지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근육들이 없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생활문화, 일상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미셸 푸코는 자기애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에 억압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욕망하는 것은 뭔지, 내가 16살 때 무엇을 꿈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잠깐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이 영상은 도부 광고 영상입니다. 해마다 프랑스 깐느에서는요, 깐느 영화제가 있죠. 깐느 영화제 할 때 항상 깐느 광고제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광고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광고들을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니까 우수한 방송들이 같이 이제 경합을 벌이면서 이제 상을 주기도 하고 이런 건데요. 이 도부 광고가 그때 이제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자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네, 뒤를 좀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기가 자기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나를 본 사람이 지금 방금 본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한 사람을 그렸는데 그림이 달라져. 표정도 다르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뭔가 부족한지, 내 트라우마, 그다음에 어렸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니? 라고 혼났던 것들이 나한테는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을 모르고 나를 그냥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의 허물까지도 받아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기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까지도 다독일 수 있을 때 드디어 나는 세상에서 나답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 문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불쌍히도 여기고 그다음에 친절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또 안 되죠.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거고 자기만의 애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봐야겠죠. 여기 몇몇 선생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강사님 귀여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귀염합니다. 예, 생활문화에 대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다는 고경은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몇몇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림 그리는 모임을 한다는 김세연 선생님도 계시고요. 근데 김세연 선생님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자꾸 배우려고 한대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배우려고 하는 이 근육을 풀고 그냥 자기를 표현할 때 마침내 일상 속 예술이 가능한데 그 근육을 풀어내는 것이 생활문화 디자이너가 고민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조금 됩니다라고 했는데 고민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하다 보면은 진솔한 얘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진솔한 얘기들 같이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표현한 것들을 막 칭찬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에 뭐라고 치면 나오냐고 그러는데 도부 광고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상 속 플랫폼 활동을 할 때 도부 광고 하면은 이게 나오니까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생활문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나에 대한 친절, 나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사랑하면 안 되죠. 나와 같은 다른 존재도 사랑해야죠. 이것을 그 상호 주관성,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할 때는 나의 주관성과 이 사람의 주관성을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리고 전 세계는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렇게 상호 주관성을 갖고 나와 같은 타인을 나처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친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 다양성이 그냥 뭐 인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포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관용할 것인가, 뭐 톨레란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오늘날 문화 다양성은 훨씬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좀 크게 해주세요. 요거는 구글에서 재작년에 있었던 시위 모습입니다. 구글에서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11시 반에 구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와서 회사를 향해서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샤우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글에서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라고 하나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제가 외우고 와도 또 까먹고 외우고 와도 또 까먹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검색을 해보세요.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구글의 이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성희롱 성폭력을 자행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사에 고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 사람 자체가 회사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야무야 많이 넘어갔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터지면서 구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나와서 구글 회사를 향해서 샤우팅을 하니까 지구가 돌면서 모든 11시 반에 구글 11시 반에 돌아가는 그 시간대에는 모든 구글 직원들이 나왔어요. 전 세계 구글 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되고 있는 동안에 24시간 동안의 시위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긴 시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다 밖에 나와서 샤우팅을 했는데, 자,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샤우팅을 한 내용이 뭐냐면 괴롭힘과 차별 사건에 대해서 강제 중재를 중단하라. 회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중재하고 무마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임금과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라. 즉 여성에게는 성폭력의 문제로, 그리고 남성에게는 기회 불균등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갑질과 그다음에 성폭력을 중지하고 중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투명한 보고서를 공개해라. 왜냐하면 회사가 유야무야 시키려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그 안드로이드 폰의 아버지라고,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라고 한 그 사람이 퇴직을 시켰는데 퇴직금을 1,700억인가 억 달러인가 원인가가 기억이 안. 이거 굉장히 큰 차이인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줬대. 그거에 이제 다 뿔이 난 거죠. 네 번째는요, 성 관련 불법 행위를 안전하고 익명성 있게 다룰 수 있는 명확하고 균일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단지 뉴욕이나 아니면 시애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있으니까 균일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라, 이 소리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이사회에 직접 권고하며 직원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의 최고 다양성 책임자를 만들어서 임명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구글 정도 들어가려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구글 회사에 몇 년 있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고 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보장된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직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회사에서 계속 거듭거듭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평등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함께하는 그 성찰적 연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불이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는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공감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로 생활문화를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협력적 삶과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동체 하지만 협력적 자아를 갖고 있지 않은 채 공동체를 할 때는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진상 공동체죠. 다 자기 것만 얘기를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가 나오면 나오기가 싫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누구 하나 때문에 슬쩍 따로 톡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공동체 하는 것도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왜? 우리가 협력적 자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협력적 삶을 만들어가는 자기 자아를 만들어가고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볼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큰 산불이 났어요. 해마다 강원도 지역에는 산불이 크게 나죠. 그런데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 전국적으로 소방차들이 쫙 고성으로 가면서 뭐 이제 소방관들이 굉장히 노력했고 하면서 소방관의 국가 공무원직
까지 이제 됐으니까 큰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성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 소방차도 안 돼요라고 얘기해요. 왜? 왜냐하면요. 당시에 바람이 초속 30km인가 35km로 불었대요. 그러면 불이 지지지직 타는 게 아니라 불이 공중공중 뛰어다녀서 여기서 불이 있는데 그다음에 저 뒤쪽에서 불이 나고 해서 순식간에 불 안으로 그냥 포위돼 버리는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성에서 몇 사람이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문에 안 나왔으니까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딱 한 사람 죽었어요. 이거는 집안에 있는지 알고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이제 잘못 이제 된 거고 대부분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불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고성에 산불이 났다고 속보를 서울에 딱 가요. 서울에 있는 딸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우리 집에 빨리 가봐. 우리 엄마 좀 모시고 나와. 막 전화하고 아이고 거기에 노인네 혼자 계신데 큰일 났어 하면서 아저씨들이 가서 노인네 업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 초등학교를 다 모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만 탔지 사람은 안 죽었대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즉 마을 안에서 이 네트워크 관계망들이 살아있으니까 어느 집에 누가 혼자 있는지 어느 집에 노인네가 다리가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지 어느 집에 자식들이 다 서울로 갔으니까 우리가 빨리 모시고 나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지그지그지그지가 움직이는 거죠. 이 예는요. 일본에서 그 쓰나미로 이렇게 마을이 다 초토화됐을 때,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리케인이 불어서 시골서부터 막 그 동부 해안 지역을 다 강타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집은 다 날아갔지만 사람은 사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상자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망이 없으니까.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결국은 고독사를 하는 것도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즉 생활문화를 하려면요. 협력적 자아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그래서 협력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집에 숟가락 먹는 애가 몇 개인지를 들여다보겠다고 그렇게 고개를 내미는 이런 게 아니에요. 협력적 공동체는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도 보호하고 그러나 이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면서 서로 위기에 같이 협력하는 이런 공동체이고, 그다음에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플 때 아파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 사는지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사 가서 보니까 신기했는데 어느 날 딱 포스트잇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 있어요. 몇 동 몇 호에 누구누구 할머님이 며칠 날 소천하셨습니다. 이웃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깨알같이 명복을 빕니다. 아유 뭐 어쩌고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하면서 또 어떤 사람 포스트잇으로서 이렇게 포스트잇 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데 누군가 돌아가시고 또 누군가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아파트에도 있네. 처음에 가서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파트 사람들이 제가 한 1년 2년 사다 보니까 다 얼굴을 알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이든 간에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도시 안에서도 인사하고 안면을 트고 아유 오늘은 뭐가 어쩌죠? 비가 온대요. 우산 꼭 챙겨가세요. 꼭 저한테 우산 챙겨가라고 하는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처음엔 저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그런 공동체더라고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생활문화의 첫 시작이 생활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친절, 사랑. 두 번째는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관점, 문화다양성의 태도, 용기. 세 번째는 협력적 공동체, 협력적 삶. 이것이 생활문화라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그냥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써 있는지 조금 더 보면요. 예, 잘 듣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깐누 광고제 치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부 광고를 치라고요. 도부 광고 아니면 도부 비누 광고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예, 질문하라고 하니까 깐누 광고제만 물어보시네요. 예,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기에 대한 사랑.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 저를 사랑하고 있냐 하면요, 때때로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죠. 마음에 안 들 때 생각을 해야죠. 그때 멈추게 되는 거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문화 다양성. 세 번째, 협력적 공동체 말씀드리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삶을 성찰하는 일상 속 생활 문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고정적이지 않아요. 때때로는요, 굉장히 대안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요, 문화가 굉장히 예술적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규범적이어서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너무 답답하고요. 때에 따라서는요, 변하지도 않고 지속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 엄청 집단성이 있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서로 돕는 공동체성이 있기도 하고요. 일상성이 있기도 하고, 자율성이, 다양성이,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하나도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늘 우리를 억압할 것 같을 때에는 주로 집단성, 지속성, 규범성들이 강화될 때에는 그렇죠. 그러나 문화가 전환되는 시기, 그 쉬프트되는 시기에는요, 대안성, 다양성, 예술성 이런 것들이 확 증폭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창발성이라고 하는 문화가 여러 가지 이런 속성들이 딱 부딪히면서 다양성, 대안성, 예술성들이 증폭될 때 문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요, 바로 이런 변화가 빠른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가 빠른 시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빨리 처세술을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이거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를 빼놓고 어디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법을 만들고 이 변화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근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술은요, 그냥 그림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하고 무대에 서고 이런 식으로 장르 중심적이었는데요. 예술가들도 이제 장르를 뛰어넘어서 콜라보라고 하는 거를 막 협업하고 통폐합되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음악이 나오고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이래요. 이런 거 등등 보면요, 예술도 굉장히 많은 형태가 이제 변하고 있는데, 예술 장르가 해체되고, 그다음 표현하는 방식들이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을 때 그림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고들을 합니다. 삶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기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요, 자기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매우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 머리, 그다음 말하는 거, 이런 것 등등도 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정체성을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예술이 발견되는 거죠. 일상 예술이 발견되면요, 주체적 상징과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인식과 감각이 재구성되고, 주체인식과 주관주의가 극복되면서 마침내 우리는 문화 주체로 스스로 삶들을 좀 만들어가는 주체로 조금 다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는 그렇게 우리의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세상을 새롭게 읽고 바꿔나가는 것까지 연결되는 긴,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공성들이 생깁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 가치라든지 우리 공정의 문제, 평등의 문제,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일상에 대한 성찰, 이런 것 공공성들이 생기고요. 정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유사회, 생활문화, 문화다양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공공성, 공동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크게 해주시면 표현 방식이 변화되고, 관계 방식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사는 방식이 변화되는, 결국 좀 문화 전반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생활문화 플랫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저도 그렇게까지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거지,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 안에서의 변화, 주변에서의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내가 행복한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 이웃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사실은요.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담론, 그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주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 생명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에 대한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하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는 창의적인 그리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 삶을 기획하는 그런 그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예술은 장르 예술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정체성의 기술로서 보다 더 다양화되고 보다 더 세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쭉 들으시면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 정말 그럴까 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요 아마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 올리셔도 제가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질문이 많지는 않군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오늘 얘기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내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보실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모레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후에 토크쇼도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가졌던 모든 질문들 또 생각할 지점들은 그렇게 나누어 가지면서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문화를 지지하고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 앞으로도 예쁘게 그리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되기를 성장이라는 표현이 뭐 할까요? 그렇게 그런 공동체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